그다음 이제 적용 범위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수 설비 그러면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자, 다음 14번. 다음 중 농용 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법은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전동기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뭐 그냥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요. 유도 전동기는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의 이 안에 들어갈 회전자의 모양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회전자에 이렇게 돼 가지고요. 코일이 감겨 있으면 권선형, 코일이 안 감겨 있고 이렇게 바가 꽂혀 있으면 농형. 자, 이때에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n인데 속도 제어라고 그랬으니까 이 n을 제어하는 거란 말이죠. n을 제어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게 n은 이 n은 이미 다 알다시피 뭐가 됩니까? 회전자계 NES에 1-S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NES를 다시 풀었으면 P분의 120F에 1-S.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돼요? 극수 제어, 요게 주파수 제어, 요게 슬립 제어. 그래서 우리가 농형에서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요 농형. 그 다음에 권선형은 다 할 수 있지. 얘까지 포함이 되죠. 얘까지. 그래서 슬립 제어하는 것이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동기 두 대를 갖다가 직렬 연결하느냐 병렬 연결하느냐에 따라오는 종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권선형에서는 비례추이하고 종속법이 있고요. 그래서 종속법에는 직렬 종속, 병렬, 차동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데 지금은 농형이니까 이쪽은 빼야 돼요. 그래서 국수 아니면 뭐가 돼요? 주파수 제어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이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여자법, 2차 저항법 요거를 합해서 비례추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 이외에 플러스 종속법 여기 있네요. 요거. 네, 요거까지가 되고요. 저항제한 해당 사항 없고 국수변환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형은 국수와 주파수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포트모터 같은 경우는 주파수 제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전격 출력이 50kW의 전격 전압 220V 주파수 60Hz 4극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가 전부하에서 슬립이 0.04다. 손실이 0.04다. 이런 얘기예요. 그 효율은 96%겠죠. 에? 이때 효율이 90%인데, 자, 96%라고 얘기했고, 90%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운전하고 있을 때 다음의 값을 갖는 것이다. 이 중에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냥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쑥 보니까 뭐가 돼? 답이 3번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냥 봐도. 예. 자, 그 이유를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뭐가 돼요? RST가 있는 삼상에서 고정자에 들어오겠죠. 자, 고정자라고 하는 놈은 1차죠. 이 고정자라고 하는 놈은 전기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들어오는 전력 VI를 전기에너지 뭐가 돼요? NS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회전자는 2차죠. 이 2차 회전자는 NS를 말 그대로 NS를 N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때 여기가 2차 입력, 1차 출력인 동시에 2차 입력이죠. 얘가 2차 입력이에요. 그래서 P2라고 하죠. 얘가 2차 출력, 운동에너지죠. 그래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준다 해서 전동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운동에너지 들어온 거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운동에너지 된대. 여기 보면 1차 입력이 55.56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이 값이 얼마다? 55.56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50kW, 전격 출력 50kW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50kW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요. 그 다음에 여기 슬립이 얼마? 슬립은 여기 적용하는 거예요. 슬립은 여기에. 그럼 여기 슬립이 0,04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변환된 효율이 얼마냐 하면 0,96이에요. 96%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 90%는 전체 값을, 여기도 효율이 있겠죠. 여기도 효율, 이건 1차 효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1차 효율을 0,9로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0,9 해가지고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2차 입력에 실제로 전동기에 갖다 주는, 야,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 돌아라 라고 한 2차 입력이 있고, 그리고 운동에너지 온 것에 슬립이 사니까 0,9, 여기 0,96 나오잖아. 2차 효율이. 이게 0.96이잖아요. 바로 뭐가 돼? 1-S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2차 회전자 입력. 이 회전자 입력은 회전자에 뭐가 됩니까? 입력해 주는 거잖아요. 입력을. 이게 NS거든. 이게 NS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 들어간 양이 47.9다 이거야. 47.9kW가 들어가가지고 50kW가 나왔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건 계산하지 않아도 딱 보고 뭐가 돼? 그 개념만 딱 잡아버리면, 여기 50이네? 근데 회전자 입력이, 아니, 여기 47.9가 들어왔는데 여기 50이 나온다고? 그거 잘못됐구만.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라 하는 얘기를 하고, 요 정도 선에서 뭐가 돼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스태핑 모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사실 이런 스태핑 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그런 모터는 아니죠. 예. 그럼 스태핑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스텝이에요, 스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자, 그렇다면 여기 모터가 있다 이거죠. 여기 모터가 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입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뭐가 돼? 펄스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뭐가 돼? 전동기가 요 회전자가 돌아가는 거죠. 탁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회전자가 회전. 그럼 요건 뭐가 됩니까? 정지죠. 요 구간은 회전자가 정지하는 거예요. 회전자 정지.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회전자는 얘가 들어올 때 뭐가 됩니까? 얘가 들어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탁 섰다가 얘 들어오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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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바로 스텝 바른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자, 그래서 회전각은, 자, 얘가 몇 도를 돌 거냐? 얘가 몇 도를 돌 거냐?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갈 거냐? 아니면 이만큼 갈 거냐? 그건 당연히 펄스의 뭐가 숫자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회전 속도는 펄스, 주파수. 주파수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됩니까? 탁탁탁탁탁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다는 건 주파수의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펄스 간격이, 펄스의 수는 펄스 간격이 돌아가는 각도가 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속 응답이 좋고 고출력의 운전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스태핑 모터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특징이다. 기동정지 특성은 나쁘다. 그러면 기동정지 특성이 나쁘다는 말은 뭐가 돼요? 펄스가 들어갔는데도 얘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고, 정지 특성이 나쁘다는 말은 뭐가 돼? 공급이 끝났는데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지 않다. 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태핑 모터의 특징에 대한 거,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동기발전기에 회전 계좌형을 쓰는 경우가 많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직류기를 보면은요, 고정자가 이렇게 있고 회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전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고정자, 회전자 이렇게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죠. 전기하는 사람들은 고정자하고 회전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우리 담당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문제는 우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하면, 이 고정자에 감겨 들어간 이 코일, 예, 이 코일의 역할이 뭐냐? 회전자에 감겨 들어간 이 코일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일의 역할이 얘를 돌려주면 여기에서 전기가 나오고, 발전기죠. 여기다 전기를 집어넣으면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를 얘를 돌리면은 그 에너지가 전기가 되고, 전기를 집어넣으면 얘가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전기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기가 걸려 있다 해서 전기자 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에너지 변환이 되려면 반드시 자계를 만들어야 돼. 자석이 존재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자기 말고. 네. 그래서 얘는 역할이 뭐냐? 여기에 뭐가 돼? 자석 파일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 계좌예요. 그래서 얘는 계좌 코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느 게 전기자 코일이고 어느 게 계좌 코일이냐 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고정자에 들어가는 코일들이 일반적으로는 뭐가 돼요? 계좌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직류기에서 얘기지, 교류기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예. 교류기에서는 이 회전자에 들어가는, 고정자에 들어가는 코일에서 여기 얘네들이 전기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전자에 들어가는 이 코일이 계좌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전 전기자형, 이런 경우에는 회전 계자형. 그래서 동기기는 두 개의 타입이 있어요. 직류기는 이 타입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직류기는 회전 계자형, 회전 전기자형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동기기는 두 개의 타입이 있다고요. 이렇게 회전자에 들어간 것이 전기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회전자에 들어간 것이 계자 역할을 할 때 얘는 회전 계자형, 얘는 회전 전기자형.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왜 회전 계자형을 많이 쓰느냐? 이거를 왜 많이 선호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전기자보다 즉 고정자에다가 저 말의 의미는 고정자에다가 전기자 코일을 넣고 회전자에다가 계자 코일을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더 튼튼하다.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은 고전압이므로 하는데 이거는 발전소 얘기거든요. 이 전기자 코일은 3개가 있어야 돼요. A상, B상, C상, 그 다음에 전압도 1000V 이상이거든요. 그 결선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또 Y결선을 또 해야 돼요. 또 중성점 접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자회로는 직류전압이 뭐가 됩니까? 저전압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갖다 하게 되면 이 공간도 모자르고 이걸 바깥으로 전기를 끄집어내려면 여기 슬립 링에다가 브러쉬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높아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아크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가지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한다. 파형을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단절권, 고조파 제거하는 단절권, 그 다음에 분포권. 자, 그래서 우리가 계자를 얘를 갖다가 전기자 역할을 맡길 것이냐, 계자 역할을 맡길 것이냐를 물어봤는데 파형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권선법, 권선을 접속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요도 전동기의 슬립이 커지면 커지는 것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자, 숫자로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숫자로만. 먼저 유도 전동기를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 삼상 교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NS가 1000rpm이라고 하자. 1000rpm이라고 가정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요렇게 뭐가 됩니까? 회전자가 돌아가는데 회전자가 100rpm 돌아간다고 가정하자. 100rpm. 자, 그러면 1000바퀴 돌으라고 했는데 100바퀴 돌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ns-n 이게 얼마입니까? 900이죠. 자, 그러니까 이때의 슬립을 보면 슬립은 ns-n 이 편차가 몇 퍼센트 되느냐 그랬으니까 여기 90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900에 1000에 900이니까 슬립이 0.9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회전자를 한 500바퀴 돌려보자. 자, n을 500이라고 하자. 500바퀴 돌리자. 그러면 이 편차가 얼마입니까? 이건 900이 편차였는데 이건 얼마가 편차가 돼요? ns-n이 500이 되겠죠. 그럼 그때 슬립은 얼마냐?
ns-n이 500이니까 500에 뭐가 돼? 1000, 그러니까 0,9네요. 0,5네. 자, 무슨 얘기를 하냐? 슬립이 뭐가 됩니까? 회전자의 속도가 100에서 500으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슬립은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슬립은 편차, 손실이니까. 그러므로 슬립이 커진다는 것은 회전수가 커지는 게 아니라 회전수가 뭐가 돼요?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수비. 자, 권수비는 우리가 유도전동기는 이제 변압기랑 똑같죠. 그래서 권수비는 SN2에 N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슬립이 커지면 뭐가 됩니까? 권수비는 내려간다. 자, 효율 어떻게 됩니까? 효율은 1-S죠. 얘가 커지면 뭐가 돼? 전체 값은 뭐가 돼? 내려가겠죠. 아까 기억나세요? 2차 측에 만들어지는 전압, 2차 측에 만들어지는 주파수는 무조건 슬립에 비례한다. 무조건 슬립에 비례한다. 예. 네. 그러니까 슬립이 커지면 얘네들도 뭐가 돼요? 커진다. 그러니까 4번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도전동기를 공부하실 때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슬립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80, 90%에 되고요. 그 다음에 비례추이를 할 때 나오는 2차 저항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Y델타 기동을 할 때의 기동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슬립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좀 열고 보시면 슬립 이해가 제일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립을 꼭 이해를 해주시면 유도전동기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더더욱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19번. 전기자 반작용이 직류 발전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전기자 반작용의 직류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전기자 반작용은 자, 직류기면 간단하게만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한번 쓱 보는 거죠. 고정자에 들어간 코일이 계자 역할을 하거든요. 예, 얘가 계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직류예요. 계자는 직류죠. 그러면 요건 하나의 전자석이니까 NS가 되고 얘도 뭐가 됩니까? 전자석이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SN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갈 것이 이렇게 회전자가 있고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류자 편을 통해서 브러쉬를 통해서 단자가 나와 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이때 부하를 걸면 당연히 이 라인에도 이렇게 뭐가 돼요? 플러스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다 해서 이건 전기자 전류고 요거는 계자에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계자 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형태를 자기적인 입장에서 인력에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강의를 할 땐 여기를 잘라서 여기만 설명을 해요. 요것만 갖고 와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NS를 갖다 놓고 그러면 계자니까 계자 자속은 요 색깔로 그릴게요. 그럼 파이는 계자 자속이에요. 자, 이 안에 이 계자가 만든 자속 공간 안에 전기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부하가 걸렸으니까 하나는 전류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는 전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앙페르 오른나스 법칙에 의해서 이 자석은 이렇게 회전을 할 거고 요거는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4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주죠. 그렇다면 여기 1번 구간은 계좌 자석과 전기자 자석이 서로 맞부닥치니까 자석의 양이 줄어요. 그래서 자석의 양이 주니까 자석이 감소한다. 2번 구간은 이상한이라고 할까요? 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힘을 합친 상태가 되니까 자석이 더 늘어나니까 증가한다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증자. 여기는 당연히 감자 구간이 되고요. 여기는 증자가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돼서 회전자가 회전해야 되는 공간에 여기를 4등분으로 보게 되면 자석이 많은 구간과 자석이 적은 구간으로 이렇게 난다 이거죠. 이렇게 회전자가 돌아갈 공간에 자석의 분포가, 멋있는 말로 자석 밀도가 불균등하게 되는 이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하지 않으려면 스위치를 넣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안 흘러야 돼. 여기는 계좌 자석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 시동을 켜놓고 운전을 안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부하에 전기를 공급 안 하려고 하면 스위치를 갖다가 뭐가 돼요? 열었다면 열어놓고 부하에 전기를 공급 안 한다 그러면 얘를 왜 돌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는 건 필수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 뭐죠? 보상권선.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또 저와 같이 감자된 구간에 자석을 조금 더 뭐가 됩니까? 보충한다. 보극. 그리고 전기자 중성축을 이동시킨다. 이게 바로 뭐가 돼? 전기자 반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를 하게 되면 총합하면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증자하고 감자 있고 증자하고 감자 있으니까 더하면 0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자석이 뭐가 돼요?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감자 기자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자석이 감소합니다. 0이 아니고 감소한다. 그래서 자석이 감소가 돼서 전압강화 원인이 되고 정류자에서 불균등하게 정류가 되기 때문에 즉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죠. 가파른 데서는. 그래서 섬락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파형이 일그러지죠. 당연히 파형이 일그러지겠죠. 그러면 출력에는 변화가 없다는데 출력이란 말이 전력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전력은 뭐가 됩니까? VI잖아.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가 돼요? 전압이 내려가는 원인이, 얘가 내려가잖아. 내가 내려가면 출력도 내려가야지. 출력의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출력이 뭐가 돼요? 감소한다. 이게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자, 다음. (20번)
발전기의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험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 일일이 다 그려서 할 건 없고요. 이 전기에서는 어떠한 뭐를 산출하는데 무엇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험은 두 가지예요. 네. 부하를 걸고 하는 부하시험, 부하를 걸지 않고 하는 무부하시험, 무부하시험하고 부하시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것은. 그러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 그런데 부하시험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부하시험이라고 안 하고 부하시험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얘를 단락시험이라고 해요.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를 계산한다, 뭐를 측정한다, 이때 하는 시험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 그거 무부하시험하고 부하시험인데 부하시험이라고 안 하고 단락시험이라고 한다. 라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 그거 찾으면 돼. 예. 얘는 단락 하나밖에 없네. 안 되네. 예, 얘 또 단락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영상, 정상 이런 거 없어요. 예. 영상은 지락이잖아. 그죠? 예, 여기 뭐가 됩니까? 무부하 있지.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단락이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틀을 확실하게 잡아 놓으시면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것이고요. 제가 한 시간에 10문제씩해서 조금 나름껏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곁들여 놨으니 여러분 이번 시험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